영어를 며칠만 하면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 가능한가요? 그렇게 며칠 만에 원어민처럼 되는 게? 사실 그런 광고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은 알아요. 예, 그게 안 되는 걸 알죠. 저는 다이어트 광고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주일 만에 10kg 뺀다고 그래야 뭐 사시지. 예, 1년에 10kg 빠진다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절차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이 네네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젖빨고 그냥 응가 싸고 막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게 이게 몸에 체화가 되려면 66일 정도가 이제 네네.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그만큼 걸리는 과연 거예요. 영어라는 걸 내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거기다 완전 대척점에 있는 진짜 그렇죠. 어려운 정반대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언어를 네네. 진짜 뭐 예를 들어 100일 만에 했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천재지 않을까. 일단 영어 공부에 대한 이제 최근에 네네. 어떤 경향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로는 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며칠만 하면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 예, 많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봤는데 예.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외국 유학도 하시고 네네. 공부하는데 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좀 치열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그렇게 며칠 만에 원어민처럼 되는 게? 가능했으면 진즉에 전 세계의 모든 언어 문제는 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언어의 장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반증이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광고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은 알아요. 예, 그게 안 되는 걸 알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 광고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주일 만에 10kg 뺀다고 그래야 뭐 사시지. 예, 1년에 10kg 빠진다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절대 안 사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언어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이 약간 일종의 뭐 자폐 스펙트럼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 서번트가 이제 프랑스 말로 약간 학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이상하게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언어 쪽으로. 예, 그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경성 어떤 그런 무엇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언어 하나를 습득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 빼고는 우리들은 전혀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 언어가 나의 모국어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적게는 한 6개월, 길게는 뭐 2, 3년까지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최소 몇 시간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은 사실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 중에는 FSI라는 미국의 그 외무부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거기가 외교관을 양성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굉장히 역사가 깊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많은 언어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제 그동안 막 외교관들을 길러내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 외무부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가 영어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습득하는데 평균 얼마 걸렸는지가 다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보니까 독일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를 습득하는 데는 물론 그 기관 훌륭한 곳이고 거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겠죠. 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 예,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영어 모국어 화자가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마스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문 기관에 들어가서 6개월에서 1년. 예. 그러고 이제 그 영어 모국어 화자들 기준으로 가장 먼 언어, 즉 어족상 아무 관련이 없어서 너무 습득하기 힘든 언어가 맨 카테고리 4란에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쉬운 거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가는데 맨 마지막에 아주 자랑스럽게도 Korean, 한국말이 있어요? 한국어 있고 Chinese, Japanese, 그다음에 Arabic. 아랍어가 있습니다. 그게 영어 모국어 화자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언어들이죠. 그 역으로 보면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또는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모국어 화자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뭐겠어요? 영어예요. 맞습니다. 거꾸로 대척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을 좀 환산해 봤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전문기관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 1년 반 정도. 예, 이게 사실 거기 외무부에서 트레이닝 받는 사람들 나름대로 엘리트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 걸려요. 예, 이거를 뭐 많은 분들께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그런 광고는 제 눈에 안 들어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교육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스트럭처가 내가 이제 평소에 잘 갖고 있는데 머리에서 출력이 바로바로 가능한 그게 있는데 그거랑 가까운 정보일수록 훨씬 우리가 습득을 빨리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영어와 언어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없죠. 예, 어순도 완전히 반대고 가끔 보면은 누가 놀리려고 일부러 반대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이게 층수 얘기할 때도 네. 영어는 또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가죠. 예, 그리고 네. 뭐 영어에서 하는 모든 게 한국에선 거꾸로 해요. 우리 뭐 직구 같은 거 해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102동 401호 이러면은 뭐 그쵸. 401호 룸 넘버 401 쓰고 그다음에 102동. 예, 우리는 그다음 무슨 아파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이제 거꾸로 쓰죠.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죠. 작은 데서부터 그죠? 맞아요. 나가고. 그게 너무 모든 분야에서 그렇고 특히나 이제 사람이 언어를 구사할 때 있어서 가장 우리가 힘든 거는 갖고 있는 단어들을 출력하는 속도가 관건이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어느 몇 초 안에 되지 않으면 사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영어는 언어, 말 만드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뭘 생각하고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생각하는 순간 문장 만들 시간이 없어요. 예, 이런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는 정말 어려운 우리한테는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사회학에서 봤을 때 교육 심리학으로 봐도 네네.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서 뇌가 여기에 적응한 데는 21일 정도 걸려요. 맞아요. 최소 21일 정도. 최소. 그다음 우리가 뭔가 이제 자유자재로 한다는 거 체화됐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프로시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 절차화라 그러는데 네. 우리 이제 머리 기억이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이 네네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젖빨고 그냥 응가 싸고 막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내가 새롭게 뭔가를 정보를 했다가 이게 몸에 체화되는 66일 정도가 이제 네네.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그만큼 걸리는 과연 거예요. 영어라는 걸 내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거기다 완전 대척점에 있는 진짜 그렇죠. 어려운 정반대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언어를 네네. 진짜 뭐 예를 들어 100일 만에 했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천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봐도 이건 좀 간혹 천재들이 자기가 되는 거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기를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는 단일 언어권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다양한 사회에 가면은 이 2개, 3개씩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지구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그 서로에게 가까운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와 먼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를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중동 이쪽에 가면은 이 어느 정도 언어를 배우기에 괜찮은 식으로 나라는 달라도 민족은 좀 달라도 언어끼리는 좀 통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쉽죠. 거기는 같은 언어에서 나온 게 사실 분기한 그런 형태니까 독일 사람이 영어 배우는 거는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훨씬 쉬운 일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일본어를 미디어로 배우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뭐 애니 같은 맞습니다.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근데 영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어가 절대 배우기 쉬운 언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OS 자체가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어와 말법이 거의 똑같은 일본어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쉽게 그거를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저장을 하고. 근데 영어는 이게 안 됩니다. 특히나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네네.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하면 한 최소 2, 3년 정도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네네네. 꾸준하게 했을 때 그렇죠. 진짜 공부로서 그죠? 공부로서 일처럼 네네. 할 때 그때 좀 뭔가 언어적인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공부는 일이어야 돼요, 공부 사실. 일이어야 돼요. 예, 공부를 재미로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 사실 기억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생존해 가는 것만 해마가 기억해 주기 때문에 장기 맞습니다. 기억이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즐겁게 뭔가를 한다는 거는 심리적 상태랑 효율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적어도 해마가 기억할 땐 생존적으로 돼야 돼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언어 학자들 네네네. 이분들의 어떤 또 공부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예, 예. 하는데요. 네. 제가 느낄 때는 노암 촘스키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촘스키 선생님은 뭐 언어학의 언어학의 가장 유명하신 가장 분이죠. 유명한 분이다 예, 보니까 요즘에 다른 걸로 많이 유명하시지만 뭐 생성 문법이라든지 네, 이런 네. 얘기 특히 노암 촘스키 얘기 중에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네. LAD. LAD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언어 습득 능력을 처음부터 예. 탑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처음에 좀 분노를 좀 느꼈어요. 근데 왜 영어가 안 되지? 왜 중국어가 잘 안 되지? 왜 이탈리아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네. 가능성을 이제 싹 틔우는 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이제 그쵸. 이해를 하게 됐고 굉장히 다른 문제죠. 내가 이게 쓰지 않고 이게 공부를 안 하면은 네네. 그걸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촘스키 선생님이 말씀하신 LAD는 모국어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모국어에 대한 예. 맞아요. 모국어에 대한 커서 이제 사춘기가 보통 지난 경우를 우리가 제2 언어를 배우기에 조금 늦은 시기라고 보통 잡는데 그때 발동되는 게 LAD가 아니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주변 환경에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를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해서 LAD라고 처음 명명한 게 이제 촘스키 선생이죠. 제가 다음에 이제 스티븐 핑커 책을 읽다 보니까 예. 굉장히 넓게 LAD가 그 어떤 네. 모국어만 한정된 게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냥 다 갖고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 보는 때문에. 의견이 스티븐 핑커는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읽고 네. 촘스키를 이제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예, 맞아요. 모국어에 대해서. 네네. 근데 우리가 이따 또 얘기했지만 크라신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때도 마치 모국어 공부를 하듯이 자연적인 방법에 따라 이런 걸 또 강조하다 보니까 네네네. 가끔 좀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낄 때가 그렇죠. 근데 없지 않았던 그 것 같아요. 이론들이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직 인간을 과학적으로 다 볼 수 없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촘스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행동주의 그 제일 유명하신 분이 스키너 박사잖아요. 네, 맞아요. 스키너 박사랑 쉽게 말해 온라인에서 이 배틀을 뜨시면서 맞아요. 인지주의. 막 논문으로 막 그때 엄청 싸웠어요. 스키너가 오죽하면은 촘스키 같은 지성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불만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면서 했던 게 이게 벌써 40년대, 50년대 맞아요. 이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촘스키 선생님의 이 변형 생성 문법이라든가 이런 촘스키 학파들이 가장 전성기였던 게 7, 80년대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과학 수준이 인간의 뇌를 들여다볼 수 그때는 거의 뭐 기본 많이 기초적인 낮았죠.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촘스키 선생님의 그 많은 이론들 중에 이제 좀 어떤 것들은 현대에 와서는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네. 어떤 우리가 특히나 사회과학 쪽은 보면은 네네. 그 이론들의 발전이나 통합 양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외형적인 걸로 접근하기 네네. 시작해가지고 네. 관찰 같은 것들, 예. 그걸 통해서 귀납적으로 어떤 법칙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네. 꼭 심리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아까 네네. 말씀하신 건 행동주의랑 인지주의의 어떤 대립, 예. 교육학에서도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네. 스키너도 거기서도 유명하고 그러다 네. 최종적으로 통합돼요. 통합되는데 이제 네. 조금 더 득세한 쪽의 거를 견해를 네. 바탕으로 약간 절충하는 식으로. 약간 게슈탈트 심리학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이제 학파가 좀 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이름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네네. 결국엔 최종적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수렴하는 것 같긴 해요. 외형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게 스키너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네네네. 유효한 여전히 이제 예. 이론들로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학파가 전체적 생명을 모두 잃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모두 잃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주요한 것들, 네. 비판받는 부분도 있지만 살아남는 것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촘스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굉장히 예. 좀 세밀하게 보잖아요. 엄청나죠. 단어부터 봐가지고. 예, 근데 이게 50년, 그다음 60년, 특히나 일본이라든지 그 우리 문법 네. 시스템을 네. 가장 직접적 영향을 많이 미친 나라인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그 나라의 호를 떠나서 네. 시스템적 영향을 많이 준 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의 또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미시적이고 디테일한데 네네. 있다 보니까 우리도 단어, 네. 문법, 네. 독해, 쓰기, 분절해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예, 그 촘스키 선생님의 이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모국어 화자에 대한 분석이에요. 모국어에 대한 분석. 예, 즉 이거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이 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거를 처음에 궁금해하고 이제 촘스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 전에 많은 심리학자나 뭐 철학자들이 언어의 구조를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촘스키처럼 그렇게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촘스키 선생님이 이제 7, 80년대 어마어마한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거는 언어를 도식화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항을 옮기니까 정말 모든 언어에 마치 적용되는 것 같은 이런 뭐가 나오고 논항 구조라는 거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셔서 영어를 저렇게 배우면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모국어를 내가 습득을 했을 때 엑스레이로 만약에 이 사람 머리를 찍는다면 이 안에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까? 이거를 촘스키 선생님이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잘하고 싶다고 할 때 예, 설계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네. 촘스키의 이론은 설계도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근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화 심리학에서 가장 각광받는 유명한 네네. 학자 중에 한 명 스티븐 핑커인 것 같은데 스티븐 핑커요. 네. 스티븐 핑커도 LAD를 똑같이 계승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분은 더 심한 게 네. 인간의 본능 속에 내재돼 있는 거죠. 생존을 위한 어떤 기제라는 네네. 식으로 어떤 설명을 하고 예, 있고 예, 예.
저도 사실 언어 본능 당연히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그때 선물 드렸던 책이 뭐였죠? 그 말과 규칙. 말과 규칙.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갖고 계셔가지고. 그 제가 할 수 없이 폴라시라고 정말 죄송한데. 아니, 저는 근데 읽다가 야 이거는 언어학자 분이면은 선물 드리고 싶다 이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죠. 저 감사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언어 본능도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 그러면 생존에 대한 것들이고 그 생존에 대한 건 대비 회피 본능이라는 거지. 어두운 데를 가면 무섭다는 걸 배운다든지 그렇습니다. 이상한 동물이 다가올 때 도망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순식간에 판단을 빨리 하고 우리가 뇌 속에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알고리즘들을 쌓아가는 건데 언어가 여기 포함된다는 건 저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그게 아마 스티븐 핑커가 원래 언어학자 출신이 아니고 cognitive science, 맞아요. 인지 심리학자, 인지과학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핑커가 평생 이렇게 바쳤던 그 연구했던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영어로 mind가 사실 정신이거든요. 정신.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공학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그런 분이 스티븐 핑커이기 때문에 스티븐 핑커의 언어 본능에서 강조하는 그 언어 본능이라는 거는 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언어를 습득할 어떤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우리 정신 어떤 움직임이 타고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핑커는 그거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언어로 생각한다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도형이나 그림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mentalist라고 그래요. 이게 약간 우리가 언어에 이름을 붙일 때 무슨 무슨 취라든가 무슨 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mentalist가 정신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mentalist로 생각하는데 발화하고 밖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문화에서 배운 언어로 표현을 한다. 변환을 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 기저에서 변환된 그 밖으로 표현된 이 표현형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면에서는 촘스키 선생님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하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또 제가 그래서 이제 스티븐 핑커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화 심리학의 계보를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동물학 데즈먼드 모리스가 76년인가에 이제 67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67년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이키드 에이프스 책을 써서 벌거벗은 원숭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 우리는 털을 벗어 던지고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털을 벗었냐? 털을 갖고 있다는 건요. 집을 안 짓고 산다는 거고 집을 안 짓고 산다는 거 혼자 산다는 거거든요. 그쵸. 혼자 돌아다니면서 과실 따먹는데 결국에는 사회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털이라는 것을 벗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보면은 결국에 동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좀 가면은 에드워드 윌슨이라든지 사회생물학이잖아요.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공통적으로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얘기하는 것들이 인간이 군집을 이루면서 사는 사회적 생물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진화 심리학을 이해하게 된 게 왜냐하면 진화 생물학자 분들인데 이분들 맨델, 다윈, 그다음에 이 계보를 통해 데즈먼드 모리스, 에드워드 윌슨 이렇게 쭉 오다가 에드워드 윌슨에서 오면서 이제 사회과학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욕 많이 자셨어요. 그분이 이제 소셜 바이올로지라 그래가지고 사실 사회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다. 왜? 생물은 진화의 과정에서 사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때 그 에드워드 윌슨 교수 대학교 강연하러 가시면 물병 던지고 막 그 난리 났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영역주의가 심하지만 그런 통섭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기에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몇 년 되면은 그게 7, 80년대 그렇죠. 그때 8, 90년대 이때는 여전히 아주 오래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 분야에서 이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진화 생물학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인간의 어떤 심리도 어떤 생존을 위해 가지고 유전적으로 뭔가 다음 세대로 전해져 온 게 있는가? 이게 우리가 리처드 도킨스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DNA에 직접 각인됐다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미매 형태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온 것들이 있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제가 아이가 태어나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어두운 방에다 한번 더 봤는데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안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무섭다는 걸 왜 느끼는 학습을 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봤더니 여전히 도시에서는 어두운 데 가면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도시는 범죄율이 있어요. 범죄가 일어나요, 어두운 데 가면은. 근데 시골은 어두운 데를 똑같이 무서워하는데 범죄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골은 주홍 글씨 낙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범죄를 안 저질러요. 외지인들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진짜 우발적인 예를 들어서 뭐 커피에 농약 타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었죠. 너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운 줄 아세요? 범죄의 빈자리를? 귀신이 채워요.
어두운 데 그래요? 가면 빨간 손 있다, 오. 검은 손 있다. 여전히 학습은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범죄로는 이제 학습을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얘기로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거의 레비스트로스급 약간 그런 예, 발견이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진화 심리학에서 어떤 게 이제 발생했냐면은 예. 군집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할 때 뭐가 있냐면 새로운 이제 네오필리아가 있거든요. 사람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싶고 포비아도 있죠. 새로운 네네네. 것을 독버섯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대적 학습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먹고 그렇죠. 죽었다. 네네. 저 동물은 위험하다. 근데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언어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인으로 하죠. 뭐 이렇게 예, 예. 하다가 근데 먹고 죽는다 이게 어느 네네. 순간 지나면은 점차 이게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하던 게 갑자기 뭐 호랭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이게 뭐 인간의 역사는 게 30만 년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어가 다듬어지는 과정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이 굉장히 그 말씀 참 진짜 너무 흥미로운 게 지금 언어학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통 언어학에 약간 반기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센 것 같고 새로운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예, 진화 생물학자. 그런데 그 진화 생물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계보가 있는데 도킨스 선생님처럼 이제 유전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형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환원주의가 있고 여기랑 완전 결이 좀 다른 사람들 중에는 지금 현재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조지프 헨릭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근데 이분이랑 또 리처드 랭엄이나 아니면 뭐 로빈 던바 이런 인류학자들이 언어의 역사 같은 걸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밝혀진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타고나는 건 맞는 것 같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러나 고립된 인간은 언어를 습득을 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언어가 순수하게 생물학적 능력의 발현이라고 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맞아. 기능적인 어떤 니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걷는 거랑 똑같은 거라면 혼자 고립된 인간도 걸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혼자 고립된 인간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다. 예,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쉽도록 진화하기도 했겠지만 언어도 우리가 습득하기 쉽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언어 체계는 호모 사피엔스인 우리들이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참 이게 스티븐 핑커라는 저는 이제 학자들의 사고를 추적을 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스티븐 핑커는 사실 촘스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직계잖아요. 근데 촘스키 선생님한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촘스키 선생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언어학자가 데니얼 에버렛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존에 있는 소수 부족들을 찾아가서 그 언어를 현장에서 그 필드 워크라고 그러죠. 다 해서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피라하라는 언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언어는 촘스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언어의 특징이 이 언어에 없어요. 종속이 안 되네. 어디도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 데니얼 에버렛이 얘기한 게 이거 유니버설 그래머 보편 문법에 대해서 이거 예외 사례 아니냐. 칼 포퍼식으로 얘기하면 반증 사례가 나왔죠. 나온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스티븐 핑커는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립을 지켜요. 근데 이제 촘스키 선생님은 절대 인정 안 하죠. 피라는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언어학자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인용이 또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들어온 적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재밌어요.